자, 이슈맨의 주식 녹수광장 특별방송 두 번째. 잠시 녹음 부분들 진행하는데 또 문의가 와서 잠깐 끊고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 정리해 드릴게 지금 네 가지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평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장중에 움직이는 전체적인 종목군하고 수급하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도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제 많은 종목군을 코멘트 안 하고 이 기준 부분들은 직장인들이 있죠. 직장인들이라든지 몇 분들한테 이제 개인적인 지인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종목군을 드리고 있어요. 대신 직장인을 다니는 거 일을 열심히 일단 해라. 그리고 적립식으로 일부 금액 부분들을 넣어놓고 최소한 마인드 자체를 물론 이제 시장을 보다 보면 요즘에 그 종목군들이 요즘에 기위아래 상한폭이 30%입니다. 30%이기 때문에 하루에 주식시장에서 이게 잘 맞으면 5% 10% 내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 특히 직장인이라든지 자영업하신 분들 다른 메인 잡고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이 그렇게 하기는 상당한 리스크 부분들이 좀 있죠. 리스크가 있어서 그래서 일부 그 월급에서 부담 없는 금액,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서 부담 없는 금액 부분들로 차분하게 매달 적립식으로 아니면 여유자금 부분도 있을 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어차피 종목군들 보면 성장 스토리가 그려져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동진세미컴이라든지 뭐 후석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캐터필라를 통해 가지고 제가 진성테이시라는 종목군 그래서 케이스를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렸죠. 물론 이제 마인드 자체를 그래 한 6개월 내에 승부를 내야지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에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 마인드 자체를 좀 편안하게 좀 가지고 가야 돼요. 한 1년, 2년 전후로 해서 나는 마무리해가지고 접근하는 사람하고 나는 한 달 내에 승부내서 쇼부를 봐야 되지 않은 사람하고 심리 자체가 틀려요. 그러면 2년, 3년 정도 차분하게 매매를 해야지 생각을 하면 또 의외로 이게 빨리 끝나요. 제 주식 경험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지인들한테 몇몇 종목 이렇게 설명해 줄 때 차분하게 그리고 가끔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종가 정도만 확인하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궁금한 점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봐 그럼 내가 답해 줄게 라고 하는데 향후에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장 스토리 부분들이 있는 종목군들 차분하게 매매를 해도 되는 종목군들 그걸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템버거라고 해요. 템버거. 성장 스토리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될 때마다 아니면 별도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는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장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토요일 오전입니다. 자, 2부 부분들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거에서는 그 뭐 미사일 국방부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ICBM으로 확인을 했다라는 부분들 얘기를 했고 미사일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의 그 전지전능한 그 예견력을 투시를 했던 걸 절대 무시할 수 없구나. 정보력을 절대 무시할 수 없구나 라는 후발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 달러 신용 잔고 관련된 부분들을 대해서 지금 리먼 사태 2000선 이하에서 1000포인트까지 급락이 나오고 1000포인트에서 1300포인트 전후까지 1차 반등 그리고 1700포인트까지 두 번째 반등 부분이 이루어질 때 박스권이 진행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펀드 환매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는데 그 박스권 동안 다 털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파동을 다 봤기 때문에 저한테는 내리가 상당히 좀 강했던 최근에 한 몇 년 거의 10년 넘었죠 지금 그 동안에 개인들 이렇게 털리는구나 라는 거는 그리고 또 저한테 내리가 남은 게 코스닥이 정말 지지부진한 한 5년 이상의 박스권 부분 하다가 제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코스닥 올라갑니다. 700포인트 800포인트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개인 투자자들 그때 마지막에 한 6개월 1년 동안
전저점 깨는 파동이라도 한번 확 흔들려 버렸어요. 그때 다 털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종합지수, 코스닥 지수 600포인트, 700포인트 넘어가니까 그때는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집중했던 것은 코스피였어요. 지금도 또 엇박자가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참 많은 물량들이 좀 풀린다. 약간 털리는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신용 잔고에 의해서 우리가 시장의 인덱스 부분들을 판단할 때 역사치 부분들을 보고 역사치를 넘어갔을 때마다 한번 이렇게 오작동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도 보면 종합지수도 마찬가지고 일반 개별주들도 보면 정고점을 돌파할 때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자, 세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가장 신빙성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신용장고보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걸 머릿속에 딱 뭐 그려봤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번 차익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제가 전제 조건이 개인 투자 초보 투자자분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뭐 달러와 강세, 유로와 약세,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지금도 가끔 가다 보면 머릿속에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달러가 약세가 또 유로화가 어떻게 되고 위안화가 어떻게 되고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우리나라 원화한테 어떻게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려웠던 부분을 이해를 하는데 제가 과정 중에서 어려웠던 게 채권이 약세가 되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고 이 용어 자체가 그 예전에 저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어머님이나 할머니께서 쌀을 팔았다가 하시다는 쌀을 팔아왔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종종 있으셨어요. 분명히 팔아왔다 그러는데 집에 오면 쌀이 생겨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던 용어 중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환율 약세, 환율 강세, 환율 상승, 환율 하락. 이 부분의 용어가 또 반대예요. 약간 그 쌀을 팔아왔다는 의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데 저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빨리 얘기를 하지만 이건 여러분들 자주 들으세요. 자주 이건 시간이 해결하지 이게 제가 또 외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설명드리기에는 제 내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그건 알지 않습니까? 원화가 약세이냐 원화가 강세이냐. 원화 약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원화가 약세라는 것은. 그래서 1달러에 극한적으로 우리 생각을 합시다. 1달러에 500원 했던 게 예전 시절이죠. 500원, 900원 때 900원을 치자고요. 원화가 900원이었던 게 1,500원 때까지 올라갔어요. 1,500원 때 올라갔어요. 예전에 97년도 그 우리 IMF 터졌을 때 제가 그때 영국 부분 파운드가 우리나라 달러 원화가 거의 2,000원대, 1,000원대 후반대까지 올라갔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900원대 원화 했던 게 한 1,500원대까지 극한적으로 생각하자고 쉽게. 1,500원대가 올라가는 거 원화 약세를 하고 1,500원이 다시 900원까지 내려온 거 원화 강세라고 보시면 돼요. 경쟁력이 강세는 우리나라 경쟁력이 좋아진 거고 약세는 우리나라 경쟁력이 약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는 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죠. 우리나라 주식의 33%를 외국인이 가지고 가고 있고 가끔 갈 때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들 관장에서 ATM 기계예요. 돈을 외환 쪽에서 상당히 자유롭기 때문에 쉽게 뺐다 쉽게 넣었다 이렇게 왔다 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3개월, 6개월, 5개월 정도 전후에 보면 우리나라 원화의 상당히 변동성이 컸어요. 첫 번째 앞에 파동을 보면 1100원대까지 움직였던 게 1150원대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원화가 약세가 된 거죠. 그래서 1150원대에 왔다가 지금 다시 1100원대 초반대까지 내려왔어요. 다시 약세가 된 거예요. 원화 약세에서 원화 강세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 트렌드 중에서 달러는 계속적으로 뭡니까? 93, 94, 94에서 계속적으로 약세 추세였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원저까지 다시 내려왔다는 거죠. 한번. 자, 이렇게 좀 진행이 좀 됐고 여기에 제가 코멘트 드렸던 부분 중에 유로화가 체인지 될 수 있는 가능성 아까 말씀 다시 드렸죠. 그리고 달러가 94달러,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4,
하회하는 파동 부분들은 상당히 강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되돌림 파동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그 과정 중에 자, 외국인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외국인 이제 우리 해외에서 돈을 가져다가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했을 때 두 가지 차익 부분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잘 투자를 했을 때. 첫 번째, 원화가 약세했을 때, 원화가 만약에 최근 같은 경우는 1150원이라고 칩시다. 뭐 그때 들어온 거는 그 전에도 이미 많이 들어왔는데, 원화가 약세일 때 매수에 들어와서 원화가 강세이면 1150원대 매수가 들어와서 1100원대 하면 어차피 자기들은 달러를 가져가야 되니까 원화 안 가져가죠. 그러면 뭡니까? 바뀔 때 1150원이 기준일 때하고 1000원일 때하고 기준을 따지면 1100원일 때 환율 같은 돈이면 뭡니까? 달러를 좀 더 가져갈 수가 있죠. 환차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환차익이 첫 번째 생긴다는 거고, 두 번째, 이렇게 원화가 강세라는 의미 부분들은 우리나라 주식 자체, 우리나라 뭐 성장률이든 뭐 어떻든 간에 방향성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 하나의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주가는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이 상승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원화 약세일 때, 안 좋을 때, 장대 음봉이나 음봉일 때 매수를 해가지고 양봉일 때 차익실을 하는 거 똑같아요. 지금 IT 섹터의 차익 부분하고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환차익과 주가차익의 두 가지 부분들이 동행해서 맞을 수 있는 그런 저로의 호기 찬스가 좀 됐다는, 그리고 그런 의미 부분에서 달러화가 이제 강세로 살짝 기술적 반등 부분들이 나오면 해외 그 신흥국의 통화들은 약세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럴 가능성이 일단 높겠죠. 제가 아까 그건 예상했던 부분에서 두 가지 글로벌 인덱스 중에 상당히 중요한 달러하고 유로화가 바로 방향성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여기 가격대에서는 서로의 기존의 추세 부분들을 반전시키려고 하는 노력 부분들은 될 수 있는 가격대라는 얘기 드렸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뭡니까? 그래서 FMC 회의가 중요한 거고 이번 달 잭슨홀 미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 때 드라기 총재가 코멘트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추세를 반전시키려고 해서 당분간은 박스권 나가겠지만 이걸 또 반전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 부분들이 일단 있다는 거예요. 반전시킬 수 있는. 왜? 최소한 8월하고 9월 달에는 연준의 자산 축소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드라기 총재의 향후에 올해는 말고 내년에 양적 완화의 테이퍼링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 방향성을 그릴 가능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외국인 관점에서는 기존의 달러 강세 부분들의 체인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 있겠죠. 달러가 강세가 되면 원화라든지 신흥국 통화들은 약세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1차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한 가지 조건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아니라 환율 부분들은 1 더하기 1이 마이너스 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5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워낙 변수가 많아요. 근데 심플하게 보자고, 일단 복잡하게 말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원화가 단기적으로 약세가 될 수 있는 달러 때문에 반등 포인트가 일단 있다는 거 부분, 거기에 이제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들 관점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자체가 상당히 커져 있겠죠. 1100원대 후반, 중후반에서 이미 올해 매수했던 금액 부분들을 하락 부분들이 좀 1100원대 중후반대에서 원화 약세일 때 들어와가지고 지금 1100원대 초반이니까 환차익 부분들이 1차적으로 생겼고, 그래서 주가 차익 부분들 보니까 IT 섹터가 실적 부분들 다 나와가지고 땡큐 베리 땡큐.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쪽에서 집중적인 매도 부분들을 했었죠. 환차익도 보고 주가 차익도 보고, 거기에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그래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전기전자 섹터 부분들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도 그거예요. 음봉일 때 차분하게 매수를 하고 장대 양봉일 때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무릎까지만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좀 더 그 극한치를 보려고 거기서 배팅하다 거기서 물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한테 그 이후에 경기 민감이 속에서 안 같은 섹터들, 자동차도 포함이고 그 밑에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자고, 철강주도 그런 선상에서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을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던 게 그런 이유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점에서는 주가가 종합지수가 2004는 2400선 올라와서 베리 땡큐.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 IT 섹터의 실적 부분도 삼성전자 자사주로 또 밑에서 받쳐주죠. 열심히 때리래요. 열심히 때리래.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실적 부분들 좋은데 우리가 이제 2, 4분기 실적 사상 최고치 나왔다는 부분에서 감동을 받을 게 아니라 그러면 3, 4분기 때 3, 4분기, 4, 4분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전략 부분에서 이 이상 나올 수 있는 요건이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상 최고치에 흉취해가지고 그러면 그 이상 다음 포석 부분들 잡을 수가 없겠죠. 거기에서는 저는 쾌수천이에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환차익도 오고 주가차익도 오는 게 일단 챙기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어제 제가 내용 부분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환율 담당한 사람이 이제 기고를 했던 글 중에 이런 한 문구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외환 당국이 가끔 이제 환율을 개입을 합니다. 환율을 개입하는데 원화가 너무 급격하게 약세가 되거나 아니면 원화가 너무 급격하게 강세가 되면 환율 자체도 마찬가지고 금리도 마찬가지고 너무 급격한 방향 부분에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나오면 안 돼요. 차분하게 뭔가 순진하게 차분하게 진행되는 흐름 부분이 나와야지 일반 그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방향성 부분들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1150원대에서 급격하게 1150원대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보다 보면 이거 변동성 장난 아닌데라는 게 저는 느껴져요. 너무 지금 1150원대에서 1100원대 초반대까지 작은 봉우리를 그대로 하나 만들었어요. 봉우리를 만드는데 우리 외환당국이 1115원대에 그 뭡니까 좀 개입했던 체크가 개입했다는 그런 증거 부분들이 좀 있나 봐요. 그 환율 담당자분이 그 기고 있던 글을 보고 저도 알았어요. 그 부분 제가 환율을 제가 장중에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런 문구가 좀 있어요. 개입할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이 1115원대라는 의미 부분들은 뭐냐면 당분간은 이 가격대 들어오면 국내 외환당국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 원화 강세 부분들의 최저점이 되겠죠. 최저점이 된다며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런 거 바로 간파돼요. 그럼 이 가격대에서 더 원화 강세 자체가 더 진행이 된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매도를 안 해도 되겠지만 여기는 하방 경기 라인이에요. 하방 경기 라인이면 외국인 입장에서 환차익 부분에서는 1150원대하고 1115원대가 여기가 제일 크게 나올 수 환차익이 나올 수 있는 최저점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때려버리는 거죠. IT 쪽에 실적도 좋아서 한번 차익 욕구가 그렇지 않아 생긴데도 첫 번째 그리고 신용잔고 물량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개인 투자자들 조금 완급 조절할 필요도 있고 세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도 있어. 네 번째 환차익도 나와. 주가적도 이미 충분해. 그리고 2, 4분기 주 후반 2, 3분기 끝나고 3, 4분기에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잭슨홀 미팅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 해서 부채 한도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리.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잭슨홀 미팅하고 그 다음에 부채 한도 관련된 부분이 아직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8월 달은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제 휴가 시즌이에요. 오늘 또 주말이라서 가장 많은 휴가를 가는 철이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좀 차익 실현해놓고 가는 욕구가 상당히 좀 크겠죠. 그래서 그 당분간의 흐름 부분들을 보면 이러한 몇 가지 지금 방금 말씀드린 4가지 5가지 이유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한 번 정도 차익 실현을 해 가도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장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장중에 변동폭이 제일 컸어요. 대만도 한 0.5%, 인도도 한 0.2% 차익 부분들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만 더 특히 코스닥 쪽의 변동성 부분들이 좀 컸죠. 그 이유 부분들 역으로 본다고 하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제가 여기에 하나 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금리 리플레이션 인플레이션하고 또 연관된 부분이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이것까지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외국인들 관점에서는 현재 시점에 차익 부분들을 일부러 어느 정도 좀 챙기고 가도 되는 그런 구간이다. 근데 그런 거 빼고 글로벌 매크로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인덱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항상 보면 그 제가 말씀드린 분 하나가 현재 시장 부분들이 리스크의 확산 가능성이 있는 거냐 아니면 단순히 소음 정도의 어떤 변동성이냐 라고 봤을 때 저는 리스크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이 정도는 소음이에요. 소음. 왜?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파동 부분들은 항상 1년에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에서 2번 이상 나와요. 우리가 가장 염려해야 될 것은 뭐 신용 리스크든 어떤 리스크로 확산 가능성 부분들은 전체 시장 부분들을 다 흔들어 버립니다. 다 흔들어 버리지만
리스크가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시장의 상승 추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리먼 사태에서 1900선 움직이다가 900포인트까지 하락이 나왔어요. 900포인트가 다시 어디까지? 1300포인트, 1700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900포인트까지 하락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는 시장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반전 포인트가 생겨서 13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 박스권하고 그 다음에 1700포인트까지 다시 상승 부분이 나와요. 거의 1000 후반대까지 갔을 때 두 번 정도의 박스권 부분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는 다 틀렸다겠죠. 그 박스권은 뭡니까? 신용 리스크가 아니죠. 그 박스권 때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 그리스 맞게 여러분 브릭스 유럽 쪽에 신용 리스크 있죠. 온갖 리스크는 거기에 다 나왔어요. 두바이까지 나왔을 때가 아마 그 박스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소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차익 실현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신용잔고, 그 다음에 미사일, 그 다음에 달러의 방향성, 특히 환차익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포인트도 우리가 일단 알아두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두 번째 특별방송 부분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드렸고, 나중에 이거 조금보다 더 복잡한 내용, 금리와 리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그 관련된 부분들은 추후에 개념 자체가 좀 어려운 거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제 방송을 좀 들으시고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100% 이해는 할 수는 없어요. 100% 이해는 못하죠. 하지만 최소한의 노력 부분들을 하면서 이런 관점 부분들 이해를 하게 되면 상대방 적이 어떤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예상 정도로 외국인들의 관점에서 왜 차익 매물 부분들을 일부 시도했는지 라는 이해를 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다음 어떤 매매 전략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은 첫 번째로 1부와 2부 통해서 자세하게 이 부분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추후에 이제 원래 여러분들 주간마다 해드리는 방송 부분들 8월달 중요 일정 부분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렇게 소나기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강세 종목군들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그 뭔가가 어떤 종목군들이 있고 어떤 섹터가 있었는지 그 부분들은 추후에 정리를 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아침 즐겁게 시작하시고 또 추후 방송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